죄송해요. 너무 추워요. 여기서 뭐해요? 이렇게 추운데. 겨울, 폭설이 쏟아지던 밤, 300억을 굴리던 재벌 CEO 출신의 남자는 세상을 등지고 산골 외딴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뒤 다시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겠다 다짐하며 말이다. 그런데 그날 바람소리에 섞여 낯선 울음이 들렸다. 마당 끝 계집에서 벌벌 떨며 서로를 끌어안은 두 명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감싸안은 늙고 상처투성인 한 마리의 개. 아저씨 죄송해요.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남자의 삶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뒤바뀌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왜 눈보라 속 계집에서 자고 있었던 걸까?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수입니다. 41살이죠. 지금은 깊은 산골 외딴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때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를 운영했죠. 직원만 300명이 넘는 회사였어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수일을 해요. 나무 냄새가 좋거든요. 톱과 대패질 소리만 들리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3년 전 일이었어요. 아내와 6살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이었죠. 아침에 아빠, 저녁에 봐요라고 인사했던 딸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로 30분 거리죠. 전기는 들어오지만 상하수도는 없어요. 우물물을 길어다 쓰고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졌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나가서 생필품을 사올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요. 그게 좋았거든요.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긴 눈발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졌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나무들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서 미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였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계속 들리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마당 끝에 있는 계집 방향이었죠. 계집은 2년 전에 만든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개를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에게 정을 주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빈 채로 놔뒀죠. 계집 앞에 다다랐을 때 울음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을 계집 안으로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담요 한 장이 계집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2명의 아이가 꼭 껴안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이었죠. 나이는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아이들 옆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이 누렇고 몸집이 상당했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죠. 개는 아이들에게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로요. 아이들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운동화, 때 묻은 점퍼, 해진 바지였어요.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팔에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동상 기운이었어요. 개는 저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손전등 불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더 꼭 안았어요.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하룻밤만 자도 돼요?
내일 아침에는 꼭 나갈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했어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년 전 제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딸도 이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으니까요. 추울 텐데? 겨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집에 들어갈래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뭉치가 따뜻하게 해줘요. 아이가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개의 이름이 뭉치인 것 같았어요. 뭉치는 아이의 손길에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뭉치도 추울 텐데요. 뭉치는 추위를 안 타요. 털이 많거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개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애처로웠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개집 입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반짝거리는 예쁜 눈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하영이요. 이 아이는 유하늘이에요. 동생이거든요. 하영이가 잠든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이는 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의 표정에서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뭉치가 길을 찾아줬거든요. 하영이가 뭉치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뭉치는 기분이 좋은 듯 눈을 감았어요. 눈보라가 더 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집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동상에 걸릴 위험이 컸거든요. 집으로 같이 들어가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망설였어요. 뭉치는 어떻게 해요? 뭉치도 같이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더러워요. 며칠째 씻지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계집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하영이가 동생을 깨웠어요. 하늘아, 일어나.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에 놀란 듯했죠. 괜찮아.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라고 하셔. 하늘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뭉치도 같이 가요? 응, 뭉치도. 그제야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천진한 미소였어요. 뭉치가 먼저 계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동작이 느렸어요. 그러나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죠. 하영이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맨발이었어요. 양말도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죠. 잠깐만요.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수건과 담요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뭉치의 털을 움켜쥐고 걷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뭉치도 꼬리를 흔들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집 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집안의 따뜻함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아이들의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흙이 굳어붙어 있었죠. 일단 씻어야겠어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온수를 틀어 적당한 온도로 맞췄어요. 수건과 비누를 준비했죠. 하영아, 하늘아. 이쪽으로 와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뭉치는 거실 구석에 누워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손부터 씻어볼까요? 하영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자 아이가 움츠렸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이었죠. 아파요? 조금만요. 하영이가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더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동상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천천히 아이의 손을 씻어주었습니다.
흙과 때가 빠지면서 원래 피부가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손이 작고 여렸습니다. 손톱 밑까지 때가 꼬여 있었죠. 하늘이 차례가 됐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더 겁이 많아 보였거든요. 손을 물에 담그자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씻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의 손에도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과 까진 상처들이었죠. 발을 씻을 때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걸어온 것 같았어요. 발바닥이 갈라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상처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냈습니다. 하영이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울지는 않았죠. 다 됐어요. 발에 연고를 발라주고 깨끗한 양말을 신겨줬습니다. 제 양말이라 너무 컸지만 그래도 따뜻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뭉치를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걔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뭉치의 다리를 만져보니 절뚝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뒷다리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물지 않은 상처였죠. 뭉치도 아프구나. 뭉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걔에게도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줬어요. 뭉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픈 것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배고프죠? 하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망설이고 있었죠.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어제. 아니에요. 그저께요.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틀이나 굶었다는 뜻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찾았어요. 라면과 계란, 우유가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부엌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라면 냄새에 배가 고파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계란을 풀어서 라면에 넣었습니다. 영양을 좀 더 주고 싶었거든요. 파도 썰어서 넣었죠.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저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숟가락 써도 돼요?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숟가락을 써도 되냐고 묻다니요. 당연히 써야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이들 앞에 놓아줬습니다. 하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목에 걸릴까봐 걱정됐어요. 천천히 먹어요. 더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아이들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늘이는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죠.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컵에 따랐어요. 아이들이 우유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유도 마셔도 돼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마시고 모자라면 더 마셔요.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입 주위에 우유 거품이 묻어 있었어요. 하늘이가 혀로 핥아먹는 모습이 귀여웠죠. 뭉치에게도 음식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깨 사료는 없었지만 밥과 닭가슴살이 있었어요. 삶아서 잘게 썰어줬습니다. 뭉치가 음식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야 먹기 시작했죠. 뭉치는 정말 착하네요. 하영이가 뭉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뭉치가 기분 좋게 눈을 감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준비해줬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었지만 거실에 이불을 깔아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포근한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들이 이불을 만져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부드러워요. 하늘이가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를 마련받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자 뭉치도 바로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 같았죠. 뭉치도 같이 자요? 네.
뭉치는 항상 저희랑 같이 자거든요. 하영이가 뭉치를 끌어안았습니다. 뭉치가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계집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부모는 정말 없는 걸까요? 상처는 어떻게 난 걸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영이가 숟가락을 써도 되냐고 물었던 것도 신경 쓰였어요.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기에 그런 질문을 할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하늘이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죠. 싫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가 자다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영이가 깨어서 동생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어요. 괜찮아? 하늘아. 여기는 안전해. 하영이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위로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죠. 뭉치도 깨어서 하늘이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털로 하늘이의 손을 감싸주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하늘이가 깨면 마실 수 있도록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하영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그래요. 하늘이가요. 어떤 꿈인지, 왜 불안해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언니를 찾았죠. 언니. 응. 여기 있어. 하영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늘이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목마르면 우유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았어요. 다시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 말이 과연 현실이 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잠들 때까지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뭉치도 아이들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후로는 아무도 챙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육원에 맡겨야 할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아이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보니 단순히 어디론가 보내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살아온 제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아이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영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죠. 뭉치는 아이들 발치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쌀이 있었습니다. 죽을 끓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소화하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있으니까요. 쌀을 씻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붓고 약한 불에서 끓이기 시작했어요. 계란도 몇 개 풀어서 넣었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죽이 끓는 동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준비했어요. 7시가 되자 아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늘이가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죠. 잘 잤어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언니를 흔들어 깨웠죠. 언니 일어나. 하영이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찾았어요.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배가 고플 텐데 죽을 끓였어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상처들도 좀 나아진 것 같았죠. 뭉치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식탁에 죽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도 함께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맛있어요. 하늘이가 첫 숟가락을 먹고 말했어요. 눈이 반짝였죠. 하영이도 조심스럽게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안정되어 보였어요. 어젯밤의 긴장감도 많이 풀린 것 같았죠. 뭉치도 배고플 텐데. 하늘이가 뭉치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뭉치를 위해 밥과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지쳐서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어디서 왔어요? 하영이가 숟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왔어요. 걸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얼마나 걸었어요? 4밤 정도요. 길을 잘 몰라서 헤맸어요. 사흘이나 걸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7살짜리들이 어떻게 사흘 동안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뭘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떨어진 음식이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더 충격이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찾은 거예요. 아직 먹을 만한 걸로만 골라서요. 하영이가 덧붙였습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슬픔이 느껴졌어요. 언제요? 작년이요. 병원에서요. 하늘이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새엄마랑 집에서요. 하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입양된 거예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육원에 있었는데 새엄마가 저희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새엄마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는 죽을 먹는 손을 멈췄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새 옷도 사주셨거든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달라졌어요. 우리는 필요 없고 정부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단단히 미쳤군. 밥을 안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만요. 그것도 남은 음식이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손에 있을 수 없는 굳은 살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걸레질을 하니까 생겼어요. 매일 집 청소를 했거든요. 바닥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요. 하영이도 자기 손을 보여줬습니다. 동생과 똑같은 굳은 살이 있었어요. 저희가 청소를 다 해야 했어요. 안 하면 혼났거든요. 어떻게 혼났어요?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때리셨어요. 막대기로요. 하늘이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멍자국들이 그때 생긴 거였어요. 뭉치도 함께 맞았어요. 하영이가 뭉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뭉치가 슬픈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뭉치는 저희를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맞으면 짖었어요. 그래서 더 미워하셨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네. 며칠 전에 특히 심하게 맞았어요. 하늘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하영이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하늘이가 그때를 떠올리는 듯 몸을 떨었어요. 뭉치가 문을 열어줬어요. 발로 문고리를 눌러서요. 뭉치가요? 네. 뭉치는 정말 똑똑해요. 저희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뭉치를 다시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뭉치는 강아지였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의 보호자였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무서웠을 텐데.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뭉치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하늘이가 뭉치를 꼭 안았습니다. 뭉치가 아이의 뺨을 하야줬어요. 밤에는 어디서 잤어요?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에서요. 뭉치가 저희를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다니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냥 뭉치랑 함께 있고 싶어요. 하영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절실했어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싫어요.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거실로 가서 뭉치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눈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상처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거실에서 아이들이 뭉치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뭉치의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뭉치의 털을 빗어주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곧 누군가 이 아이들을 찾아올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제 선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영이와 하늘이가 뭉치와 함께 제 앞에 앉았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긴장되어 보였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둘 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뭉치를 쓰다듬고 있었죠. 다시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래요.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순간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에요. 뭉치의 집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 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의 눈물이었어요. 지금까지 강하게 참고 있었던 것 같았죠. 하늘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뭉치가 아이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함께 있어 주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진정한 후 각자 할 일을 찾아갔습니다. 하영이는 책을 읽고 있었고 하늘이는 뭉치와 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야 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입양 가정의 보호하에 있었어요. 제가 무단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학대받았다면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딜레마였어요. 신고를 하면 아이들이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안 하면 제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이 친절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도망쳤다는 것, 지금 제가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즉시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조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학대가 확인되면 보호 조치를 취하죠. 혹시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요? 학대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 복귀가 원칙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여겨질까봐 걱정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보호자 권리는 입양 부모에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건데 자칫 유괴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112에 신고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임시보호조치요? 네. 학대 의혹이 있을 때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거든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제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방법은 없나요? 위탁 가정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동안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고요.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뭉치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데려갈지도 몰랐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고통받을 수도 있었죠.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찾고 있을까요? 하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오히려 없어져서 좋아할 거예요. 왜요? 저희가 있으면 돈은 나가고 일은 늘어난대요. 정부라는 곳에서 나오는 돈도 모자란다고 맨날 뭐라 하셨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요. 혹시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 말이에요. 없어요. 엄마가 혼자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영이와 하늘이가 뭉치와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갔죠.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 여기가 집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다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위탁 가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신청 조건을 보니 까다로웠습니다. 소득증명, 건강진단서, 주거환경점검,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볼 만한 일이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컴퓨터를 끌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가족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제 슬픔만 감당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탁 가정 신청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을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뭉치가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충실한 개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이곳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제가 가져다 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고, 하늘이는 뭉치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우유와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외진 곳까지 누가 올 일이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택배가 오는 것 외에는 방문객이 없었으니까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차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중년 남녀였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여자는 4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뭉치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한 개였는데 이상했죠. 아이들도 뭉치의 반응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영이가 하늘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하지만 강한 노크였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하영, 유하늘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입양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영이가 동생을 더욱 꼭 안고 있었죠. 여기 없는데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김철수, 이영희입니다. 하영이와 하늘이의 보호자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근한 척하고 있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깐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서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김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거실에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영아, 하늘아. 여기 있었구나. 이영희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뭉치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있었죠. 이 개가 왜 이래요? 이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뭉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뭉치야, 괜찮아. 하영이가 뭉치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뭉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사흘 전부터 집에 없더라고요. 김철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했다는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관계없는 척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말썽을 끼쳤나요?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째려봤어요. 아이들이 움츠러들었죠. 별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김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이요? 김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아, 하늘아. 집에 가자. 이영희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안 가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였어요. 뭐라고? 이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대하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영이가 덧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서 일어나. 김철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뭉치가 다시 막아섰어요. 걔가 자꾸 방해하네요. 김철수가 뭉치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뭉치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뭉치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이영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부모인데.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부모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때 하늘이의 팔에 있는 멍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지 않은 상처였어요. 저 상처는 뭐예요? 김철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넘어져서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얌전하지 못해서요. 이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 보호자예요.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라는 말이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법적 보호자가 아이들을 때려도 되나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때렸다고 그러세요? 이영희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훈육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필요한 일이죠. 김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훈육이 이런 상처를 남기나요? 하늘이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고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매일 사고가 나나요? 하영이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도 봤거든요. 분명 강제 노동을 시킨 흔적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에 간섭하세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동학대는 가정사가 아닙니다. 학대요? 증거가 있어요? 아이들의 몸에 있는 상처들이 증거죠. 그런 건 어디서나 생길 수 있어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해졌어요. 뭔가요?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3천만 원만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하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하다니요. 아이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거래라고 할 수도 있죠.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에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당신들이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이영희가 명함을 꺼내놓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냥 나가세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들과는 타협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협박하는 투였어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괴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이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영아, 하늘아.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김철수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위협적인 시선이었어요. 아이들은 더욱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죠. 뭉치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아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안 데려가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절대 안 데려가게 할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3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위탁 가정 신청도 서둘러야 했어요.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했거든요. 아이들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박준호에게였어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준호야, 나 정한수야. 한수?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변호사가 필요해.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준호도 분위기를 알아챘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 관련된 거야? 아동 보호 관련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게. 어디 있어?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준호의 빠른 대응이 고마웠습니다. 친구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보건소에도 연락했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정식으로 진료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아침을 먹으며 제가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하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픈 거 해야 돼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예요.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깔끔한 모습이었죠.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여기가 내 집이야?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놀란 것 같았어요. 들어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아이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 아이들이. 응. 내가 보호하고 있어.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받은 일, 도망쳐서 온 경위, 어제 입양 부모들이 찾아온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도 하고 있었어요. 학대 증거가 있어? 아이들 몸에 상처가 많아. 하영이와 하늘이의 팔을 보여줬습니다. 멍자국과 긁힌 상처들이 선명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진단서가 필요해. 보건소에 연락해뒀어. 곧 올 거야. 잘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제시했다고? 3천만 원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완전히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더 화가 나. 11시쯤 보건소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세은이라는 간호사와 김동진 의사가 왔어요. 이세은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좋아 보였어요. 김동진 의사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동의학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이세은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경계심을 풀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히 문진부터 할게요. 김동진 의사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아영이요. 유하늘이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망설였어요. 아픈 거는 이제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저희는 원래 아팠어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더 가슴 아팠어요. 이세은이 아이들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일주일 전쯤이요. 그릇을 깨뜨려서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릇을 깨뜨리면 맞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하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동진 의사가 더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등과 다리도 살펴봤어요. 곳곳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죠. 이 아이들은 장기간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의사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성장 지연도 보여요. 이세은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또래보다 작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정도면 명백한 아동 학대 사례예요.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전문가들과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뭉치와 놀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아동 학대 신고부터 해야 해. 그리고 임시 보호 조치 신청도 필요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신고는 바로 가능해. 임시 보호 조치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그동안 아이들이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이세은이 대답했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적으로 현 상황 유지가 가능해요.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반발할 텐데요. 김동진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였어요. 진단서와 사진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죠.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접수였어요. 조사가 시작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저씨가 둘의 보호자예요. 하영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늘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였어요. 위탁 가정 신청도 서둘러야 해. 어떤 절차인가요? 서류 심사, 가정 방문, 면접 등이 있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해. 제가 자격이 될까요? 경제력도 있고, 주거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잖아. 문제 없을 거야. 준호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을 텐데요.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 증거도 충분하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거든. 준호의 확신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약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전화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신고했습니다. 아동 학대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 몸의 상처들을 모두 문서화했어요. 의료진 진단서도 있고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법적 보호자라고요. 아동 학대범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충실한 개도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다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전화 왔어. 합의하고 싶다는 거야. 합의요? 아마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조건을 들어보자. 어떤 조건인가요? 양육권 포기 대신 500만 원을 요구했어. 액수가 내렸습니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 같았어요. 거절하죠. 그래.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준호 같은 친구도 있고 이세은 같은 전문가들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소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줬어요. 긴 싸움이 될 거였지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야, 경찰이 움직였어. 어제 입양부모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공식 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뭔가 나왔나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 정말요? 응. 그리고 오늘 중으로 소환 조사가 있을 거야.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와 이영희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받던 입양 부모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김철수와 이영희의 모습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이들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엄마다. 새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나쁜 새엄마는 이제 잡혀갔으니까 안전해요. 하늘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준호에게서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게 대박이야. 뭐가 나왔어요? 아이들을 가둬놨던 방이 따로 있었대. 창문도 막혀있고 자물쇠도 달려있고.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증거도 나왔어. 청소도구며 작업일지 같은 것들. 작업일지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청소했는지 기록해둔 거야. 돈을 받고 파는 용도였던 것 같아. 상상 이상으로 조직적인 학대였습니다. 공갈 협박 증거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기록이 있었어.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 명을 거쳐갔던 것 같아. 정부 지원금만 받고 아이들은 노예처럼 부린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김철수와 이영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당당하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양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혐의가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의료진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명백한 학대의 흔적입니다. 김동진 의사가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영양실조와 성장 지연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세은도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나요? 외부인을 보면 과도하게 위축되고 음식을 보면 급하게 먹으려 합니다. 전형적인 학대 후유증이죠.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훈육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판사가 단호하게 제지했어요.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올랐어요.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계집에서 떨고 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계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얇은 옷차림이었어요. 아이들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가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죠.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의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일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입양 아동 노예 노동 충격, 정부 지원금만 받고 아동 학대, 현대판 인신매매 논란. 국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언론 보도를 보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당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네. 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안 맞아도 돼요? 하늘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누구도 둘을 때릴 권리가 없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영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추가 처분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김철수와 이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이들 위탁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보호 조치로 당분간 네가 계속 돌볼 수 있어. 정식 위탁 가정 승인도 곧 날 거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뭉치와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영이가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정말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네. 영원히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뭉치도 침대 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충실한 개도 가족의 일원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3년 전 가족을 잃고 절망했을 때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가족이었죠. 하영이와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대되었어요. 뭉치가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좋은 꿈이길 바랐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하루였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그날부터 벌써 한 달이었죠.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영이는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웃기도 했어요.
하늘이는 뭉치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밝게 웃곤 했죠. 상처들도 많이 나았습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아이들 방을 새로 꾸며줬습니다. 하영이와 하늘이가 각자 쓸 수 있는 침대와 책상을 마련했어요. 벽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한 분홍색으로 바꿨죠. 정말 예뻐요. 하늘이가 새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도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위탁보호는 임시적인 거였거든요. 언젠가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이들과 더 확실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뭉치와 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뭉치야, 앉아. 하영이가 뭉치에게 명령했습니다. 뭉치가 얌전히 앉았어요. 다리 상처도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았죠. 잘했어. 하늘이가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뭉치가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죠? 아저씨, 뭐 생각하세요? 하영이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을 모으고 꽃밭도 손봤어요. 내년 봄을 위한 준비였죠. 내년에는 꽃이 더 많이 필까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성껏 돌보면 예쁜 꽃들이 많이 필 거야. 우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였어요. 하영이는 제 왼쪽에, 하늘이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뭉치는 바닥에 누워서 졸고 있었어요. 아저씨. 하영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응?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역시 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 네. 정말 많이요. 하늘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뭉치도 여기가 좋아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아빠요? 하영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하늘이 하영이도 아저씨의 진짜 딸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럼 성씨도 바뀌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유하영, 유하늘에서 정하영, 정하늘이 되는 거야. 정하늘. 하늘이가 자기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어색한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우리가 좋아요? 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하늘이 하영이가 있어서 아저씨가 더 행복해졌거든. 진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럼. 아저씨가 이제부터 우리 하영이 하늘이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늘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좋아요. 아빠. 하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거였어요. 저도요. 아빠. 하늘이도 따라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뭉치도 일어나서 우리 주변으로 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뭉치도 우리 가족이죠? 하늘이가 뭉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뭉치 없었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뭉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잠자리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행복이 가능한 줄 몰랐거든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새로운 시작의 눈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와, 눈이에요. 하늘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을 상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요? 하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다 같이 만들자. 따뜻한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뭉치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눈을 뭉치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도왔어요. 뭉치는 눈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죠. 아빠, 눈사람 얼굴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기뻤어요. 웃는 얼굴로 만들자. 우리처럼 행복하게.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돌멩이로 눈과 입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웃는 얼굴 같았어요. 우리 가족 같아요. 하영이가 완성된 눈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 집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의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빠, 내년에도 눈사람 만들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년 눈이 오면 만들자. 우리 가족 약속으로 정하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죠. 뭉치가 난로 앞에 누워서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하영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늘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기적 같았어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아빠로서의 삶이요. 쉽지 않을 거였지만 기대됐어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아빠 사랑해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하영이. 세상에서 제일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